학생 친구들,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열보다 큰 9 소단원을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 21페이지를 봐줄까요? 자, 우리 교과서 21페이지에 보면, 우리 생각 열기가 있어요. 자, 속담이 하나 나옵니다.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 자, 이 속담은 어떤 뜻일까요? 10개를 알아도 1개를 모른다는 말이 논리적으로 성립할까요? 자, 길이라는 거는 사람의 키 정도 되는, 성인의 키, 175 정도 되는 그런 길이를 말해요. 그런데 10길이라는 거는 이 한 길보다도 긴 거잖아요. 그 긴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의 사람 속은 모른다.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사실은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속담의 뜻은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물속을 헤아리는 것보다 더 어떻대요? 그렇죠. 이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더 어렵다라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모순되게 이렇게 표현한 속담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포인트가 뭐냐면, 속담 같은 그런 표현들, 다른 말로 관용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용적인 표현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말이 안 되는 모순된 표현 속에 어떤 깊은 뜻이 담겨있는 역설적인 표현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속담이 2개 다 가지고 있네요.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관용 표현 중에 하나인 속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역설적 표현과 관용 표현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교과서 본문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역설법과 관용 표현을 한번 정리해보는 배경 지식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탑재한 이 학습지를 다운받아서 수업에 임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미리 나눠준 반이 있다면 학습지 꺼내서 필기하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수필이란 먼저 수필에 대해 아는 이유는 이 열보다 큰 9이라는 단원이 수필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수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일정한 무엇을 따르지 않을까요? 자, 칸이 작아서 선생님은 여기다가 쓸게요. 네.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즉 이 말은 뭐냐면요, 형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형식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쓰면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형식이 없다는 말은 정해진 형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뭔가 정해진 형식이 없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일기 형식으로 써도 되고, 기행문 형식으로 써도 되고, 어떤 경우는 논설문 형식으로 써도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글의 형식을 차용해도 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또 2번째로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 개인적인 느낌이나 체험을, 즉 주관적인 그런 경험을 말합니다. 주관적인 경험을 생각나는 대로 썼다. 생각나는 대로, 즉 자유롭게 일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유롭게 썼기 때문에 그만큼 작가의 개성이나 그 다음에 뭘까요? 네. 특징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개성이 좀 잘 나타나는 그런 문학의 장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 유머나 위트나 기지나 교훈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수필의 특성. 첫 번째, 정해진 형식이 없다. 정해진 틀이 없다. 두 번째,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이 잘 드러난다. 그럼 세 번째,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쓴 글이다. 네 번째, 그 안에 작가의 개성이나 어떤 특징이 잘 나타난다. 그리고 그 안에 유머나 기지, 그리고 교훈,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난다라고 우리 수필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나면요. 수필 한 편 써보려고 해요. 부담스럽지 않게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그냥 깨달은 거 짤막하게 자유롭게 쓴 게 수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역설적인 의미와 표현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역설은요. 선생님이 볼 때 역설을 이해한다. 역설이 쉽게 다가온다 정도 되려면 한 5, 60대 인생에 대해서 좀 그래도 반백년은 산 중년의 나이는 돼야지 역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설이라는 건 문학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 인생이 사실 역설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설적인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생각이 깊은 친구들이고요.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랩 강의, 이제 랩 쓰기 강의를 했는데요. 거기 제목을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나요? 네. 했던 반 친구들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선생님이 거기다가 창작의 무엇을 즐겨봅시다 라고 했었죠? 이 무엇이 뭐죠? 네, 고통이었어요. 창작의 고통을 즐겨봅시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이상해요. 왜 고통을 즐겨요? 뭔가 이상한데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이랬어요. 선생님이 잘못 쓴 걸까요? 아니죠. 이걸 보면서 이해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 고통을 즐겨보자. 고통이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걸 자, 이런 게 바로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이죠. 왜 고통을 즐겨요? 고통하는 것이 힘들고 괴로운데 그 속에서 창작을 하면 그만큼 뭐가 있냐면 희열이라고 하죠. 카타르시스, 희열 이런 것도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창작하는 그 기쁨을 맛보는 건 사실 우리가 뭐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TV를 본다든지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창작의 고통을 즐겨보자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역설적인 표현은요, 단순하게 생각해선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깊이 생각할 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선생님이 문학작품의 대표적인 역설들을 뽑아왔는데요. 사실 이것들 선생님이 다 설명하면 너무 길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몇 개만 한번 설명할 거고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상상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를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게 역설적인 의미구나. 아, 이런 게 바로 역설이구나. 라고 우리가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요. 나머지는 선생님과 수업 시간에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왜 이런 뜻이지? 말이 안 되는데? 여기 무슨 뜻이 담겨있지?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인데요. 고은 시인의 눈길이라는 시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자, 보면요. 바라보노라 온갖 것에 보이지 않은 움직임을 자, 어디 부분에 역설적인 표현이 나타날까요? 바라본다. 뭐 이거는 말이 되죠? 온갖 것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 자, 바라본다라고 했어요. 본다. 영어로 하면 see.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움직임.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니까 눈을 안 보인다. 그럼 이 보인다, 본다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이게 모순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눈길이라고 했고요. 이 시 전후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고은 시인이 굉장히 어지러운 시대를 살았어요. 여러 시대를 살면서 어지럽고 힘든 그런 상황을 거쳐오면서 눈이 이렇게 쫙 쌓여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 마을이 다 하얀 눈에 덮여있는 그걸 이제 본 거야. 하얀 눈에 이렇게 덮여있는 이 세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하얀 눈밭을 보면서 눈 덮인 마을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나에게는 보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뭔가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이런 세상들이 하얗게 하얗게 덮이면서 깨끗하게 뭐 되는 걸까요? 정화되어지는, 깨끗하게 정화되고 깨끗하게 뭔가 이렇게 덮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는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냥 눈 덮인 산이야 라고 하지만 이 고은 시인에게는 이 눈 덮인 산이 모든 어지러운 것들을 덮어주는 정화작용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깊은 뜻을 본다, 나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멋있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시를 쓰는 시인의 상상력이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를 읽는 사람도 이걸 읽어내면 그 상상력의 크기가 시인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을 읽는 기쁨이라는 것은 작품을 쓴 작가의 상상력과 독자의 상상력이 딱 만날 때 그때 굉장히 문학의 힘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역설이요, 어떻게 보면 문학의 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문학의 꽃. 그 깊은 뜻을 파악할 때 문학을, 또 인생을 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역설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예요. 여기 어디 부분에 역설이 나타날까요? 그렇죠. 찬란한 슬픔의 봄을. 여러분, 찬란하다는 거는 뭔가 좀 긍정적인 시어고요. 슬픔이라는 거는 좀 슬픈 거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느낌의 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찬란한 슬픔이라는 표현이 사실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쵸? 얘, 너 오늘 기분이 어떠니? 선생님, 저 기분이 굉장히 좋고 나빠요. 뭐 어쩌라는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형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모순 형용이라고 하거든요. 앞뒤가 좀 안 맞아. 수식이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일까? 이제 또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전체 시를 봐야지 상상이 더 잘 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전체 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상상했다는 걸, 선생님이 이렇게 파악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 예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니까 이제 모란이라는 건 꽃이잖아요. 지금 요즘 우리 봄꽃 많이 피죠? 뭐 개나리, 진달래, 뭐 여러 가지 꽃이 막 피는데, 모란이 피기까지는, 즉 이건 다시 말해서 봄이 오기까지는 이런 뜻이겠죠. 봄이 오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릴 거야. 찬란한 슬픔의 봄을, 여기 나왔네. 봄을 기다린대요. 그럼 왜 봄이 찬란하고 슬프냐? 이 찬란하다는 거는 지금 꽃이 피니까, 그죠?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그런 봄이 아름답다. 뭐 이런 뜻이 되겠고요. 슬프다는 건 이 꽃이 계속 지속이 되지 않잖아요. 언젠간 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꽃이 지는 걸 봤을 때, 또 이제 이별이기 때문에 슬픔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모란이 피기까지는 하니까 또 봄은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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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돌잖아, 사계절이. 그러니까 봄이 또 슬픔이야. 하지만 또 봄이 다시 오겠죠? 그러니까 찬란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꽃이 지는 슬픔의 봄이긴 하지만 또 다른 봄을 기다리는, 또 꽃이 활짝 피어있는 아름다운 봄을 생각할 때 찬란하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중복적으로 역설법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의미가 공통되게 들어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동등하게. 둘 중에 시인의 마음이 또 어디에 가 있냐에 따라 초점이 다를 수 있겠죠.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어요. 나는 슬픔에 더 포인트가 있다. 헤어짐에 더 포인트가 있다. 그럼 거기에 더 생각하면서 감상을 할 수 있겠고요. 나는 기다림, 그리고 또 다시 올 봄, 그거를 시인이 더 강조하는 것 같다 하면 찬란함에 좀 더 포인트를 들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진달래꽃에 살펴봤던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기억나죠? 이것도 우리 모순 형용이거든요. 그래서 역설법이거든요. 그럼 사뿐히 밟아, 살살 밟으라는 그거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세게 밟으세요. 여기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시인의 마음에 가보지 않은 이상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이 보면서 또 시 전체 내용을 좀 단서로 보면서 어디에 좀 더 포인트가 있을까 하면서 읽는 그런 재미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자, 요런 거 역설법으로 되게 많이 쓰이는데요. 사랑을 위하여서 이별이 있어야 하네. 자, 사랑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플러스의 감정이고, 이별은 겪고 싶지 않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근데 사랑을 위해서 왜 이별이 있어야 할까? 이거 이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 이거 좀 이상하게 쓴 거 아니에요?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왜 창작의 고통을 왜 즐겨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자, 그렇다면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요.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있어야 한다는 거는 이별은 달리 말하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고통? 그러니까 좀 뭔가 고난?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 진짜 사랑이죠. 우리의 어떤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그냥 뭐 순탄하게 가는 게 아니라 시련과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시련과 고난이 왜 필요하냐면 사랑이 더 깊어지거든요. 왜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막 그 결혼 안 돼. 뭐 그 사랑 너 반대야. 이렇게 하면 둘의 사랑이 딱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막 더 깊어지잖아요. 그죠? 막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시련과 고난과 막 여러 가지가 있으면 막 이 사랑이 더 견고해 보이고 막 굉장히 진귀해 보이고 절대 헤어지면 안 되는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려면 그냥 뭐 물 흐르듯이 순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시련과 고난이 있어야 한다. 여기 보세요. 견우의 노래잖아요. 여러분, 견우와 직녀 아시죠? 그 견우와 직녀가 그런 어떤 시련으로 서로 나뉘어졌지만, 그치만 그런 고통을 통해서 다시 그 오작교에서 만나는 이유가 뭐야? 그만큼 그 사랑이 더 깊어졌다는 거죠. 그런 깊은 사랑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자, 그 다음 박두진의 묘지송인데요. 향기로운 주검의 내도 품길이 주검이란 시체를 말합니다. 살아서 서럽던 이런 표현이에요. 죽었음에 인해 안서럽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살아서는 굉장히 서러웠는데 죽어서는 안서럽대요. 시체는 사실 다시 말하면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은 서럽지 않고 사는 게 서럽다라는 거죠. 이것도 참 인생을 좀 많이 산 친구들이 읽어야 되는 시 같은데요. 네, 선생님도 잘 이거를 이해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임박하는 사람들 아니면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읽으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어있는 게 오히려 서럽지 않다는 거죠. 죽음이 더 평화롭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인생이 힘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 다음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 허락된다면 자,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웠던 사나이 이 사나이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괴롭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서로 지금 모순되는 형용이잖아요. 그죠? 그럼 왜 그러냐면 괴로움은 우리 아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이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는 괴롭죠. 당연히 인간으로서. 아픈 고통이겠죠. 근데 행복하다는 거는 그런 죽음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에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한 측면에서는 행복한 십자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괴롭기도 하고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아주 설명을 했는데요. 깊이 있게 설명을 했는데요. 역설이라는 게 사실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서는 이해가 안 되고 많은 상상력의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설의 의미를 알기 위해 잠시 펜을 내려놓고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시를 읽으면서. 또는 우리 일상에서 역설을 느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머리를 써보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이제 역설의 참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문학을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랑 다음 이제 수업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역설적인 표현을 그냥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일까라고 한번 좀 철학적인 거겠죠? 철학적인 관점에서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수업 시간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고요. 이제 관용을 한번 볼게요.
자, 관용이라는 거는요, 우리 초등학교 한 6학년 이제 관용 표현을 좀 살펴볼 건데요. 관용이라는 거는 이제 습관적으로 굳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굳어진 말이 전혀 다른 뜻을 가져서 이제 통용되는 표현인데요. 둘 이상의 단어나 어구가 결합해서 전혀 다른 제3의 의미를 가지는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야, 그 친구는 굉장히 발이 넓다라고 하면, 이 정말 발이 넓다, 뭐 이런 말이 아니죠. 신체적인 발이 넓다는 게 아니라 그 친구는 발이 넓어서 여러 친구들을 두루두루 사귀고 인간관계가 좀 넓다.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의미가 결합됐는데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걸 이제 관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관용 표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먼저 관용어, 지금 말했던 이 관용어가 대표적인 거고요. 발이 넓다, 뭐 손이 크다, 뭐 눈도장을 찍다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속담은 이제 예로부터 전해져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표현인데요. 아까 전에 봤던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표현들 속담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진짜 그런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뭔가 교훈이나 지혜가 담겨 있는 전혀 새로운 뜻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명언이나 격언은요, 사리에 맞아 인생에 대한 어떤 교훈이나 경계가 되는 표현인데요. 명언, 격언도 사실 다 비슷한 말인데, 명언은 이제 그 말을 한 사람의 이름이 실제로 남아있는 거고요. 격언은 그 말을 한 사람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두루두루 알려서 유명한 그런 말이 된 겁니다. 자, 사자성어는 우리나라의 관용 표현은 아니고 이제 중국의 관용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자 4자로 이루어진 성어로 교훈이나 유래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 교과서에 열보다 큰 9, 이 소단원에 사자성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관용 표현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용 표현의 예는 선생님이 이렇게 실어놨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속담은 이렇게 문장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 문장 형식으로 되면서 이제 그 속에 지혜나 어떤 교훈이 좀 나타나 있는 거고요. 관용어는 우리의 신체 부위와 연관된 관용 표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조상들이 옛날에부터 얼굴과 관련된 신체 아니면 뭐 손이나 발 같은 신체를 사용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뜻으로 표현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명언이나 격언은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뭔가 이제 이 실생활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교훈이 되는 그런 말들인데 이렇게 그 말을 만든 사람이 나오는 경우 이거 명언이라 하고요. 나머지 이제 격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자성어는 4개의 이제 한자로 되어 있는 성어인데요. 이제 깊은 어떤 뜻이 잠겨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유비무환이나 금묵자흑 아니면 뭐 사면초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사자성어들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적 표현을 왜 쓸까? 그러니까 뭐 쓰는 효과가 있겠죠.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첫 번째로 짧은 말로, 즉 관용 표현은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짧은 말로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듣는 이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어떻게 돌려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야,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너무 말을 함부로 하지 마. 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속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이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재밌고 참신한 표현으로 듣는 이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용적 표현의 효과를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오늘은 역설과 관용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열보다 큰 9이라는 소단원 본문을 한번 꼼꼼히 분석하고 학습 활동을 풀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